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자 미상의 최고운전이에요. 이 작품은 신라시대 인물인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 허구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최치원을 모델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신라시대에 최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일찍 관리가 됐지만 벼슬길이 좀 순탄하지 않더니 이번에 문창 지역의 사또로 가게 되죠. 하지만 옛날부터 문창에는 이상한 일이 있어서 사또로 가는 사람은 귀신한테 아내를 빼앗긴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 최충은 너무 걱정을 하다가 문득 꾀를 냅니다. 귀신이 사람을 잡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아내의 손에 색실을 메어두었다가 그 실을 따라가며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문창읍으로 가죠. 그리고 여종들에게 부인을 잘 지키도록 명령까지 내려요. 그러던 어느 날 최충이 점심 무렵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여종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날씨가 좋아져 여종들이 깨어나서 보니 어머, 최충 부인이 사라지고 없네요. 그러니 최충은 막 울면서 실을 따라갔는데 뒷산 바위 틈에 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침 옆에 있던 하인이 한밤중에 바위가 스스로 열릴 거라고 하면서 밤에 다시 오자고 해요. 드디어 밤이 되어 바위는 스르르 열리고 최충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밝고 넓은 바위를 걸어 들어가니 집 한 채가 있고 웅장하면서 화려한 방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누런 금돼지가 최충의 안에 무릎을 베고 누워있고 그 앞에는 미녀 몇십 명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미녀들이 여태까지 잡혀간 사또 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최충은 몸 안에 숨겨둔 약주머니를 풀어서 약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금돼지가 잠에서 깨어나고 최충 부인은 바로 최충이 온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금돼지한테 선경의 사람들은 사슴 가죽을 보면 죽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돼지가 사슴 가죽을 씹어서 머리 뒤에 붙이면 병이 나서 죽는다고 하고는 다시 자네요. 마침 최충 부인은 갖고 있던 약주머니 끈이 사슴 가죽인 걸 알고 금돼지 말대로 했더니 와, 정말로 금돼지는 죽고 충의 부인과 다른 사또 부인들은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최충의 부인은 임신 4개월 때 금돼지에게 끌려가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손톱이랑 발톱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충은 혹시 금돼지의 자식이 아닌가 의심을 해서 여종한테 아이를 버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길가에 죽은 지렁이를 보고 한 일자라고 하고 또 죽은 개구리를 보고는 하늘 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종은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데 최충이 너무 화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버리죠. 그런데 소나 말이 지나가면서도 아이를 밟지 않는 데다 밤이 되니까 선녀들이 내려와서 감싸주네요. 소문을 들은 충은 이번엔 아기를 연못에 던지게 했는데 갑자기 연꽃이 생겨서 아기를 받쳐주고 백학 한 쌍이 와서 날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아기는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모래 위에 문자를 쓰고 글까지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러니 최충의 부인은 남편을 설득해 아이를 데려오자고 해요. 하지만 아기는 금돼지의 자식이라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보기 싫다고 하죠. 결국 최충은 아이를 찾아가 잘못을 빌고 바닷가에 누각 같은 걸 지어서 월령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는 모래에 글씨 쓸 때 사용하라고 3척 정도 되는 쇠 지팡이까지 주고 돌아와요. 근데 바로 그날 하늘의 신선들이 내려와 너도 나도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니 아이는 마침내 문장가가 됩니다. 이제 아이는 쇠 지팡이가 반자쯤만 남을 정도로 글을 쓰고 또 청아한 목소리로 매일 시를 읊어 그 소리가 중국에까지 퍼져요. 마침 중국 황제는 시 읊는 소리를 듣고 신라가 작은 나라이기는 하나 옛날에도 현자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멀리서 들을 때도 낭랑한데 가까이서 들으면 그 소리가 어떻겠느냐. 신라에 빨리 사람을 보내 그곳 선비와 제주를 겨루게 해보아라. 이러네요. 와, 신라에서 시를 읊었는데 중국에까지 소리가 들리다니요. 하여튼 황제가 보낸 두 선비는 배를 타고 가다 해가 져서 월령대 아래에 배를 대죠. 그리고 달빛에 취해 시 한 수를 읊었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답시처럼 이어서 시를 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비들도 다시 시를 읊었더니 또 이어서 시가 들리고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니까 거기엔 아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선비들은 시를 읊은 사람이 바로 6살짜리 아이인 걸 알고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신라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정말 많다는 말을 듣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알려요. 신라에는 뛰어난 문인과 선비가 너무 많아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너무 화가 난 황제는 계란을 솜으로 여러 번 싸서 돌함에 넣고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에 구리쇠를 녹여 붓고 문을 못 열게 만들어서 신라에 보냅니다. 그리고 돌함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내 그걸로 시를 지어 보내라고. 만약에 못하면 불을 내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편지까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 신라에서는 난리가 나죠. 시를 짓는 사람한테는 벼슬이랑 재물이랑 다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못 알아내더라고요. 한편 최충의 아이는 경성으로 들어와 거울 고치는 일을 하다가 나승상 댁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승상 딸이 맡긴 거울을 깨트리는 바람에 자기가 하인이 돼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죠. 그러니 나승상은 아이를 불러 이름을 물어보는데 아이가 거울을 고치다 깨트렸으니 파경노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파경노는 말 먹이는 일을 하다가 또 꽃밭 가꾸는 일도 하게 되는데 하는 일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승상 집에서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기 시작해요. 이제 막 11살이 된 아이치고는 뭔가 남달랐던 거죠. 그런데다 파경노랑 나승상 딸 사이에 묘한 분위기까지 흐르더라고요. 하여튼 이때 조정에서는 여전히 돌함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내지를 못해 고민하다가 나승상한테 이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임금은 나승상에게 만약 이 일을 못 해내면 식구들을 다 노비로 만들고 나승상은 죄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승상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그러니 나승상은 먹지도 않고 걱정만 하는데 파경노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먼저 나승상 딸을 시험해 보려고 꽃을 주더니 거울 속에 비치는 그림자가 도리어 낭자의 근심을 덜어드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꽃을 받으십시오. 이러니까 나승상 딸이 꽃을 받아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파경노에게 시 짓는 일을 맡겨보자고 제안을 해요. 물론 나승상은 펄쩍 뛰지만 딸 운영이는 사람마다 다 재주가 다르니 한번 맡겨보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나승상은 파경노를 불러 시를 지어보라고 하는데 세상에
파경노가 뭘 제안하는지 아세요? 승상께서 저를 사위로 삼는다면 내고 시를 짓겠소이다. 이러는 거 있죠? 와, 이 말을 들은 나승상은 미친 거 아니냐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나지만 파경노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나승상의 딸 운영은 가문의 승패가 달린 일이니 시집을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올립니다. 그리고 파경노는 자기 이름을 치원이라고 짓고 자를 고운이라고 하더니 다음날 시를 짓기 시작해요.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뜸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시를 완성합니다. 이제 나승상은 대궐로 들어가 임금에게 바치고 임금은 중국의 황제에게 시를 보내죠. 하지만 황제는 시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다고 하면서 함을 열어보더라고요. 그런데 함 속에 있던 달걀이 시간이 지나니까 따뜻한 솜 속에서 병아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최치원이 계란이 병아리가 된 것까지 다 예측하고 시를 쓴 거였어요. 와, 그러니 황제는 깜짝 놀라고 신하들은 혹시 신라가 자기들을 무시할지도 모르니까 시를 지은 사람을 불러들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라의 왕은 나승상을 불러 의논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치원이 나이가 어리니까 나승상 보고 직접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나승상 집안은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최치원은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린아이가 어떻게 중국을 상대할까 걱정했던 임금도 막상 최치원을 만나보니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모든 준비를 갖춰 중국으로 보내죠. 이때 그의 나이 12세. 중국으로 먼저 통지문을 보낸 후 가족들의 환송을 받고 배에 오른 최치원. 그런데 첨성도쯤 왔을 때 갑자기 배가 나가지를 않고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공과 함께 섬으로 올라가 보니 웬 소년이 서 있더라고요. 그 소년은 용왕의 둘째 아들 이목인데 용왕이 천하의 문장가 최치원을 보고 싶어 해서 모시러 왔다고 해요. 물론 치원은 사양했지만 이목이 간청하는 바람에 등에 업혀 용궁까지 쑥 내려갑니다. 용왕은 너무 기뻐하며 이거저거 대접하더니 치원이 떠날 때 이목을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목이 재주가 좋아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목과 함께 배로 돌아온 치원은 다시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이번엔 중이도라는 섬에 도착하니 섬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났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원이 이목한테 부탁을 해서 섬에 비가 쏟아지게 해줬는데요. 잠시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귀신이 붉은 칼을 들고 내려와 이목을 베려고 하더라고요. 최치원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섬 사람들이 불효를 저지르고 음식을 낭비하고 또 약자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큰 벌을 받는 중이었는데 이목이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 치원은 차라리 나를 벌 주시오 그러니까 귀신이 전제께서 최치원이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 보냈는데 네가 가면 이목을 구하려고 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군요. 이러면서 이목을 베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네요. 이목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치원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치원은 이제 이목을 용궁으로 보낸 후 다시 길을 떠나죠. 이제 치원이 중국 절강에 이르자 주막집의 노파가 술을 대접하면서 간장에 절인 솜을 줍니다.
반드시 쓸 곳이 있을 거니까 잘 간직하라고 하면서요. 그걸 받고 또 길을 떠난 치원은 이번엔 능원에 도착해 웬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노인이 당신이 중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시오. 이러면서 5일 뒤에 큰 물가에 도착하면 젊은 미녀가 있는데 어떻게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5일이 지나 만나게 된 여인은 치원에게 중국은 대국이라 소국과는 다릅니다. 황제가 그대 온다는 말을 듣고 문을 9개나 더 만들어 놓았으니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니 부적을 주면서 첫째 문에서는 붉은 글씨 쓴 걸 던지고 둘째 문에서는 흰 글씨, 셋째 문에서는 푸른 글씨, 넷째 문에서는 누런 글씨 쓴 걸 던지면 화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알려주네요. 이제 낙양에 도착한 최치원. 배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최치원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은 치원의 인품과 외모를 칭찬하면서 감탄했죠. 그런데 과연 황제는 치원을 속이려고 첫째, 둘째, 셋째 문 안에 땅을 파서 그 안에 악인들을 넣어놓은 데다 넷째 문 안에는 사나운 코끼리까지 숨겨놨더라고요. 하지만 치원은 미녀가 준 부적들을 차례대로 던져 4개의 문을 무사히 통과해요. 그리고 5째 문에서는 학사들이 서로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치원이 순식간에 시를 지어서 응대를 하니까 모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죠. 황제 역시 치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경솔하게 대접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네요. 치원이 밥상을 받았는데 밥 위에 벼 4알을 놓고 밥 속에 독약을 넣은 데다 기름으로 끓인 국을 내놓은 거예요. 아이고, 하지만 최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비록 소국에서 간장으로 국을 끓이고 기름은 등불에 쓰는데 여긴 국그릇을 보니 기름으로 국을 끓였네요. 그럼 대국에서는 간장으로 등불을 씁니까? 이러면서 밥 속에 독약이 있는 것도 다 알아채니까 그제서야 황제가 사과를 하고 더 후하게 치원을 대접해요. 그해 가을 천하의 선비들이 모여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치원은 8만 5천 명 중 장원에 뽑혀 상금도 받고 문신우라는 벼슬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중국에서는 황소라는 사람이 병사 3만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킵니다. 여러 고을이 함락됐지만 1년이 지나도 황소를 처부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황제는 최치원을 대장으로 보내 치게 했어요. 그런데 치원은 전혀 황소랑 싸우지 않고 꾸짖는 글만 써서 보냈는데 황소가 스스로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 황제는 너무 기뻐하면서 큰 상을 내리고 그 누구보다도 최치원을 아끼고 총애하죠.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황제의 사랑을 받으니 대신들이 최치원을 엄청 질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황제한테 치원이 자기 재주만 믿고 중국을 무시하는 데다 황제에게 예의도 안 지킨다고 하면서 멀리 귀양을 보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또 이 말에 홀랑 넘어가서 최치원을 남쪽의 외로운 섬으로 귀양을 보내네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무인도에 온 최치원은 예전에 노파가 준 간장 적신 솜에 이슬을 받아 먹으며 목숨을 이어가요. 와, 간장 적신 솜이 이렇게 쓸모가 있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황제는 치원의 생사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치원이 일부러 다 죽어가는 척 하더라고요. 그러니 대신들은 치원을 찾아가서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마침 그때 안남국의 사신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다가 치원이 있는 섬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치원이 중들과 같이 글을 읽고
선녀 수천 명이 늘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남국 사람들이 치원에게 시를 지어달라고 해서 중국 황제한테 바쳤거든요. 그랬더니 황제는 이건 분명 치원이 지은 시 같은데 도대체 뭐지? 이렇게 너무 궁금해하면서 사람을 보내요. 3달이나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있나 싶은 거죠. 근데 치원은 섬에서 백마 한 피를 봉우리에 메어놓고 청의 동자를 시켜서 말을 길들이고 있더라고요. 청의 동자는 신선 시중을 든다는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예요. 그러니 또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깜짝 놀라서 치원은 하늘이 낳은 사람이니 도저히 못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치원은 중국 신하들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남 질투나 하면서 황제를 속이고 또 황제도 그것을 믿으니 여긴 군자가 머물 곳이 못 되는 나라구나.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황제에게 전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낙양에 온 치원은 황제를 만나 공중에 글자 한자를 쓰고 그 위에 뛰어올라 걸터 앉아서 황제한테 여기도 폐하의 땅이오? 막 이러니까 황제가 너무 두려워서 최치원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를 하죠. 이제 치원은 소매 속에서 글자를 꺼내니 글자가 푸른 사자가 되어 그걸 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에 가보니 나승상은 이미 죽었고 마침내 아내를 데리고 가야산으로 들어갔다는 말로 작품은 끝이 나네요.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지녀 중국에까지 진출하고 그곳 사람들도 놀라게 한 최치원. 물론 이 작품은 최치원을 모델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다 허구적이어서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최치원의 영웅 같은 행동이 작품에 재미를 더해준 것 같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